염상섭 중편선 만세전 다시 이 사람이란 자기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에게 대할 때 같이 자기의 지위나 처지라는 것을 명료히 의식할 때가 없다. 동위 동격자끼리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서로 공명하는 점도 많고 서로 동정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잘난 체를 하고 누가 굽힐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우열이 상격하면 공명이나 동정이라는 것보다는 먼저 자기의 지위나 처지에 대한 의식의 앞을 서서 한편으로는 거드름을 빼면 한편으로는 고개가 수그러지고 저편이 등을 두드리는 수작을 하면 이편은 마음이 여린 사람일 지경 같으면 황송무지해서 기난체를 해 보이기도 하고 자존심이 굳센 자면 굴욕을 느껴서 반감을 품을 것이요 또 저편이 위협을 하려는 태도로 나오면 이편은 꿈틀하여 납청장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반항적 태도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 조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한층 더 들어가서 사람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잘 되어 그렇든지 못 되어 그렇든지 하여간 사람이란 그리 해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저편보다는 낫다. 한 손 접는다고 생각할 때에 느끼는 자랑과 기쁨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향상케 함보다는 저편보다 못하다. 감 잡힌다고 생각할 때에 일어나는 굴욕과 분개가 주는 불행과 고통과 저상이 곱이나 큰 것이다. 더구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보통 사람보다도 10곱, 20곱, 100곱이나 큰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우열감이 단순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집단적 배경이 있을 때에는 순전한 적대심으로 변하는 동시에 좁고 깊게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앉아서 혹은 노골적으로 폭발되기도 하고 혹은 은근히 일종의 세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다행한 일은 자존심이 많고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굴욕과 비분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불행과 고통과 저상이 도리어 반동적으로 새로운 광명의 길로 향하여 용약하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란 얼마나 강한지 의문이다. 약하기 때문에 잘난 체도 해보고 약한 죄로 남을 미워해도 해보고 웃지 않을 때도 웃어도 보며 울지 않아도 좋을 것을 울고야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나 자신까지를 믿을 수가 없다. 되지 않게 감상적으로 생긴 나는 점점 바람이 스쳐가는 가판 위에서 나오는 눈물을 억제하여 가며 가만히 섰다가 목욕한 뒤에 몸이 발끝부터 차차 얼어 올라오는 것을 견디다 못해 가방을 좌우 쪽에 들고 다시 선실로 기어 들어갔다. 아까 잡아놓았던 자리는 물론 남에게 빼앗기고 들어가서 낄 자리가 없었다. 나는 실없이 화가 나서 선원을 붙들어 가지고 겨우 한 구석에 끼었으나 어쩐지 좌우에 늘어앉은 일본 사람이 경멸하는 눈으로 괴이쩍게 바라보는 것 같았다. 사가지고 다니던 벤또를 먹을까 해보았으나 신선하기도 하고 어쩐지 어깨가 처지는 것 같아서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동경서 학원까지 올 동안은 일부러 일본 사람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도 또 애를 써서 조선 사람 행세를 할 필요도 없는 고로 그럭저럭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있지만 연락선에 들어오기만 하면 웬 셈인지 공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고 어떠한 기분이 덜미를 잡는 것 같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휴대폰까지 수색을 당하고 나니 불쾌한 기분이 한층 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감고 들어 누워서도 분한 생각이 목줄 띠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무심코 입술을 악물어 보았다. 그러나 사면을 돌아다 보아야 분풀이를 할 대라고는 없다. 서로 처지가 같고 경우가 같은 동행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소연을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뱃속이니까 그렇다는 말이다. 나를 한 손 접고 내려다 보는 나보다 훨씬 나은 양반들이 타신 배이기 때문이다. 그 이튿날이었다. 밝기가 무섭게 하나 둘씩 부스스 부스스 일어나 쿵쾅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식구가 송사리 새끼 끼우듯이 끼어서 자고 난 판도방 같은 속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고약한 냄새에 머리꼴이 아파서
나는 치장을 차리고 가판으로 나갔다. 훨씬 해가 돋지는 못해서 물은 꺼멓게 보일 뿐이요. 환한 하늘에는 뿌연 구름이 쳐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나 아직도 컴컴스레 하였다.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쾌하다. 선실 속에서는 벌써 아침밥이 시작되었는지 연에 밥통을 날라 들여가고 가판에 나왔던 사람들도 허둥지둥 뒤쫓아 들어가는 모양이다. 이 3등실에 모인 인종들은 어디서 잡아온 것들인지 내 남직할 것 없이 매사의 경쟁이다. 들어가는 것도 경쟁, 나오는 것도 경쟁, 자는 것도 경쟁, 먹는 것에 이르러서는 한층 더한 것이 예사다. 조금만 웬만하면 2등을 탔겠지만 씀씀이가 과한 나로는 어느 때든지 지갑이 얄팍얄팍 하여서도 못하게 되고 그 돈으로 차 한 잔이라도 사 먹겠다는 타산도 없지 않아서 대개는 이 무료 숙박소 같은 데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다. 하여간 차림차림으로 보든지 하는 짓으로 보든지 말씨로 보든지 하층 사회의 아귀당들이 채를 잡았고 간혹 하층 관리 부스러기가 끼어 있을 따름이다. 나는 그들을 볼 때 누구에게든지 극단으로 경원주의를 표하고 근접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나 자신보다는 몇 층 우월하다는 일본 사람이라는 의식으로만이 아니다. 단순한 노동자라거나 무산자라고만 생각할 때에도 이세를 어우르기가 싫다. 덕이적 이론적으로나 서적으로는 소위 무산 계급이라는 것처럼 우리 친구가 되고 우리 편이 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그들과 마주 딱 대하면 어쩐지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혹은 그들에게 대한 혐오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논법으로 더욱더욱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모르나 감정상으로 그들과 융합할 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엄연한 사실일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저녁도 권하였기 때문에 시장한 증이 나서 선실로 기어 들어갔다. 한 차례 치르고 난 식탁 앞에 우글우글하는 사람떼가 꺼멓게 모여서서 무엇인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 갖다 놓기 전에 와서 앉으면 어떻단 말이야? 신경질로 생긴 바짝 마른 상에 도끼를 품고 빽빽 소리를 지르는 것은 윗수염이 까무잡잡하게 난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스럽지 않은 얼굴로 보아서 어쩌면 외동달이 금태쯤은 되어 보인다. 글쎄 그래도 안 돼요. 차례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앉아 있어도 안 드려요. 검정 학생복을 입은 선원은 고를 올리려는 듯이 순탄한 어조로 번죽번죽 대꾸를 하고 섰다. 우리로 말하면 이 배의 손님이지. 그래 손님을 그따위로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대관절 우리를 요보로 알고 하는 수작이란 말이야. 애꿎은 요를 들추어낸다. 누가 대우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밥상은 차려놓거든 와서 자시라는 게 무에 틀렸단 말씀이요? 급하니까 얼른 가져오라는 게 어째서 잘못이란 말이야. 조선에서만 볼 일이지만 참 그래 무얼로 호기를 부린다. 까만 수염을 가진 자의 어기가 차차 줄어가는 것을 보고 서 있던 구경꾼 속에서는 불길을 돋우려는 듯이 두들겨 주어라. 되지 않게 관리 행세를 하려고 건방지게. 참 건방진 놈이다. 되지 않은 놈이 하급 선원쯤 되어가지고 관리 행세는 마뜩찮게 흥!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떠들썩한다. 관리면 의뢰 그렇게 해도 관계없고 또 자기네들도 불복이 없겠다는 말씨다. 도시 조선의 철도가 관영이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 제가 젠책을 하는 게야. 사유 같으면야 꿈쩍이나 할 텐가? 누구인지 일리 있는 듯한 이런 소리를 하는 분계가도 있다. 여러 사람이 와짝 떠드는 바람에 선원도 입을 닫고 슬슬 빠져 달아나기 때문에 싸움은 그만하고 흐지부지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그대로 식탁에 부산이들 둘러앉았다. 나는 그 싸우는 양이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깨름하여 다시 바깥으로 나가려다가 그래도 고픈 배를 참을 수가 없어서 누가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못해 먹는 것처럼 제출물에 쭈뼛쭈뼛하여 한 구석에 끼어 앉아 먹기를 시작했다. 먹는데 더러우니 구구하니 아기들이니 하여도 배가 고프면 하는 수 없는 거다. 젓가락질 짓고 물을 마시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혼자 뱃속으로 웃었다. 선실 속에서는 쌈 싸우듯 해가며 겨우 아침밥들을 먹고 와서는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짐들을 꾸리는 빛에 악다구니를 해가며 겨우 얻어먹은 밥을 다시 꽥꽥하며 개우는 빛에 또 한참 야단이다. 나도 밥을 먹고 나니까 어쩐지 메쓱메쓱한 증이 나서 자기 자리로 가서 누웠다. 육지가 차차 가까워 오는지 배가 그리 흔들리지도 않고 성객의 절반쯤은 벌써부터 갑판으로 나갔다. 나도 짐을 꾸려가지고 나갔다. 의외로 퍽 가까워진 모양이다. 선원들은 오르락내리락 갈팡질팡하며 상륙할 준비에 분주하고 경적은 쉴 새 없이 처량하고 우렁찬 소리를 아침 바람에 날린다. 승객들은 1, 2등과 격리를 시키려고 인줄같이 막아놓은 맨 밑에 우글우글 모여 서서 제각기 앞장을 서려고 또 한참 법석이다. 그래야 1, 2등의 귀객들이 다 나간 뒤라야 풀릴 것을. 배는 장교에 와서 닿았다. 영치기, 영차! 닷줄을 낚는 인부들 틈에서 누렇게 더러운 흰 바지 저고리를 입은 조선 노동자가 눈에 띌째 나는 그래도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턱 놓이는 것 같기도 했다. 배에서 끌어내린 층층 다리가 잔교 위에 걸리니까 앞장을 서서 올라오는 것은 흰 테를 두른 번거지를 쓰고 외투를 입은 순사보와 육혈포 줄을 어깨에 느린 일본 순사하고 누런 복장에 역시 육혈포에 검은 줄을 느린 헌병이다. 그들은 올라오는 길로 배에서 내려서는 어귀의 좌우로 지키고 서서 그 다음에는 이쪽 저쪽에서 승객이 통해 나가는 길에 중간에도 지키고 섰다. 이같이 경관과 헌병이 소정한 자리에 서니까 그제서야 1, 2등 승객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교통 차단을 당한 우리들 3등객은 배 속에 갇힌 포로 모양으로 매우 부러운 듯이 모든 광경을 바라만 보고 섰었다. 3원 1호군 3원만 더 냈다면 한번 호강해 보는군. 이런 소리가 복작대는 속에서 들렸다. 이번에는 우리들도 내리게 되었다. 나는 한 중턱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층계에서 한 발을 내려 디딜 때에는 뒤에서 외투자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10발자국을 못 떼어 놓아서 층계의 맨 끝에는 골똘히 위만 쳐다보고 서 있는 내 눈이 있다. 그것은 육혈포도 차례에 못 간 순사보와 헌병 보조원의 눈이다. 그 사람들은 물론 조선 사람이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태연히 그들에게는 눈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확실한 발자취로 최후의 층계를 내려섰다. 될 수 있으면 일본 사람으로 보아달라는 요구인지 기원인지를 머릿속에 쉴 새 없이 내면서 그러나 나의 그 태연한 태도라는 것은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의 발자취와 같은 태연이다. 여보, 여보! 물론 일본말로다. 나는 나의 귀를 의심하였다. 의뢰 한 번은 시달리려니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히 부르는 듯 싶었다. 나는 모르는 체하고 두 서너 발자국 떼어 놓았다. 하니까 이번에는 좌우편에 쭉 늘어섰던 사람 틈에서 일복에 인버네스를 입은 친구가 우그려 쓴 방한모 밑에서 이상하게 번쩍이는 눈을 무섭게 뜨고 앞을 탁 막는다. 나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저리 잠깐 가십시다. 인버네스는 위협하듯이 한마디 하고 파출소가 있는 방향으로 나를 끌었다. 나는 잠자코 따라 섰다. 뭣도 모르는 지게꾼은 발에 채이도록 성화가 나서 나리 나리 하며 쫓아온다. 그 소리에는 추위에 떠는 듯도 하고 돈 한 푼 달라고 애걸하는 것 같이 쓰러져 가는 애조가 있었다. 나는 고개만 흔들면서 가다가 파출소로 들어갔다. 파출소에 들어선 나는 학원에서 조사를 당할 때와도 다른 일종의 막연한 공포와 불안의 말이 얼얼해졌다. 더구나 일본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다소 산만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와서 제풀에 자기를 위압하는 자기의 비겁을 내심 스스로 웃으면서도 어쩐지 말씨도 자연 곱살스러워지고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지는 것을 깨달았다. 형사의 신문은 판에 박은 듯이 의외에 간단하였다. 나중에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기에 나는 학원에서 빼앗길 것은 다 빼앗겼으니까 볼만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미심쩍거든 열어보라고 열쇠를 꺼내서 주려고 하였다. 아무리 형사라도 사람이란 우스운 것이다. 열쇠까지 내주니까 웃으면서 그만두라고 하며 생색이나 내는 듯이 어서 가라고 쾌쾌히 내쫓는다. 아마 학원서 온 형사에게 벌써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양 같았다. 나는 겨우 안심하였다는 듯이 한숨을 휘 쉬고 나와서 우선 짐을 지게꾼에게 들려가지고 정거장으로 가서 급히 막혀놓고 혼자 나섰다. 구차한 놈이 물에 빠지면 먼저 뜰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주머니뿐이다. 운이 좋아야 한 달 30일에 29일을 젖혀놓고 마지막 날 하루만은 3대 줄인 놈이 밥 한 술 뜨니만큼 부푸는 것이 구차한 놈의 주머니다. 그러나 그것도 겨우 몇 시간 동안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돈에 날개가 돋쳤다는 원망뿐이다. 돈이란 조화가 붙었어. 그저 한 푼 두 푼 흐지부지 어느 틈에 어떻게 빠져 달아나는지 1원짜리를 바꿔 넣어도 그만이요. 10원짜리를 바꿔 넣어도 그만이니 이 노릇이야 해먹을 수가 있담. 피천 잎도 남지 않은 두 겹이 짝 달라붙은 주머니를 까불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는 소리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지만 결국에 도달하는 결론이라는 것은 그저 굶어 죽으라는 세상이야 하는 한마디에 지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이 구차한 놈이 가뭄에 콩나기로 돈 원이나 돈 10원 얻어 걸린 데야 어디에다가 어떻게 별러 써야 할지 모르는 데다가 뒤주밑이 긁히면 밥맛이 더 난다는 셈으로 없는 놈이 돈품 만져보면 조상 때부터 걸려보지 못하던 것이나 얻은 듯이 전후 불각하고 쓸 때 안 쓸 때 함부로 써버려야지. 한 푼이라도 까불리지를 못하고 몸에 지녀두면 병이 되는 것이 구차한 놈의 상례다. 구차하기 때문에 이러한 얌전한 버릇이 있는 것인지 이따위로 버릇이 얌전하여 구차한 것인지는 별 문제로 치고라도 어떻든 자기도 모르는 중에 흐지부지 까불리고 나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구차한 놈의 갸륵한 팔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팔자가 좋고 그른 것은 제2 문제로 하고 하여간 조선 사람의 팔자를 아무리 비싸게 따져본 데야 이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신기할 것도 없다. 부산이라 하면 조선의 항구로는 제1류요. 조선의 중요한 첫 문호라는 것은 소학교에 한 달만 다녀도 알 것이다. 사실 부산은 조선의 유일한 대표이다. 조선을 축사한 것, 조선을 상징한 것은 과연 부산이다. 외국의 유람객이 조선을 보고자 하면 우선 부산에만 끌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면 그만일 것이다. 거룩한 부산, 조선을 짊어진 부산, 부산의 팔자가 조선의 팔자요, 조선의 팔자가 곧 부산의 팔자였다. 나는 뱃속에서 아침을 먹었건만 출출한 듯하기도 하고 두세 시간 남짓이나 시간이 남았고 늘 지나다니는 데건만 이때껏 시가에 들어가서 구경해 본 일이 없기에 우선 조선 음식점을 찾아보기로 하고 나섰다. 부두를 뒤로 두고 서편으로 꼽들어서 전찻길 난 대로만 큰 길로 걸어갔으나 좌우편에 모두 2층 집이 쭉 늘어섰을 뿐이요. 조선집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이 삶 정도 채 가지 못해서 전찻길은 북으로 꼽들이게 되고 맞은편에는 색색의 극장인지 활동사진관인지 울그대불그대한 그림 조각이며 깃발이 보일 뿐이다.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 보다 못하여 지나가는 지게꾼더러 조선 사람의 동리를 물었다. 지게꾼은 한참 머뭇거리며 생각을 하더니 남쪽으로 뚫린 해변으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면서 그리 들어가면 몇 집 있다 한다. 나는 가리키는 대로 발길을 돌렸다. 비릿하기도 하고 고릿하기도 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해산물 창고가 드문드문 늘어선 색 골짜기를 빠져서 이리저리 휘 더듬어 들어가니까 바닷가로 빠지는 지저분하고 좁다란 골목이 나타났다. 함부로 세운 허술한 일본식 2층 집이 좌우편에 5, 6채씩 늘어섰는 것이 조선 사람의 집 같지는 않으나 이 문, 저 문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하며 빠져나가려니까 어떤 2층에는 장고를 세워놓은 것이 유리창으로 비쳐 보였다. 그러나 문간에는 대개 여인숙이라는 패를 붙였다. 잠깐 보기에도 이런 항구에 흔히 있는
그러한 종류의 영업을 하는 데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계집이라고는 씨알 머리도 볼 수가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돌쳐 나오다가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이 불쑥 났으나 차 시간이 무서워서 걸음을 제쳤다. 다시 큰 길로 빠져나와서 정거장으로 향하다가 그래도 상밥 파는 데라도 있으려니 하고 이 골목 저 골목 닥치는 대로 들어가 보았다. 서울 음식같이 간도 맞지 않을 것이요 먹음직할 것도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김치가 먹고 싶고 숟가락질이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조선 사람 집 같은 것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간혹 납작한 조선 가옥이 눈에 띄나 가까이 가서 보면 화방을 헐고 일본식 창틀을 박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가지이지만 큰 길이고 좁은 길이고 거리에 나 다니는 사람의 수요로 보면 확실히 조선 사람이 반수 이상인 것이다. 대체 이 사람들이 밤만 되면 어디로 기어들어가누? 하는 생각을 할 때 큰 의문이 생기는 동시에 그 불쌍한 흰옷 입은 백성의 운명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몇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근기 있는 노력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져놓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내 던지고 시외로 쫓겨 나가거나 촌으로 기어 들어갈지 자기 혼자만 떠나가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 촌으로 기어가는 것 같았을 것이다. 땅마직이나 있던 것을 까불려 버리고 집 한 채 지녔던 것이 남아 문서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으로 넘어다니다가 별리에 별리가 늘어서 내놓고 나가게 될 때라도 사람이 살려면 이런 꼴도 보고 저런 꼴도 보는 것이지 하며 이것도 내 팔자 소관이라는 안가한 낙천이나 단념으로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제 고향을 등지고 문 밖으로 나가고 산으로 기어들 뿐이요. 이것이 어떠한 세력에 밀리기 때문이거나 혹은 자기가 견실치 못하거나 자제력과 인내력이 없어서 값 살리고 만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다. 그리하여 1000가구면 1000가구에서 한 집쯤 줄었어야 다만 아무개네는 이번엔 아무대로 이사를 간다네 하고 그야말로 독립집 이야기 삼아 저녁밥 후에 인사 대신으로 주고받을 뿐이요. 어떠한 사정이 어떻게 되어서 한 가구가 주는지 그 내막이야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뿐 아니라 1000가구에서 한 가구쯤 준대야 남은 999가구에게 대해서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요. 또 한 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조차 전염부지로 있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같이 해 한 집 줄고 두 집 줄며 10집 줄고 100집 주는 동안에 쓰러져가는 집은 헐려 어느 틈에 새 집이 서고 단층집은 2층으로 변하며 온돌이 다다미가 되고 석유불이 전등불이 된다. 아무개 집이 이번에 도로로 들어간다네 하며 곰방대에 엽초를 다져놓고 뻑뻑 빨아가며 소견 삼아 쑥덕거리다가 자고 나면 벌써 곡괭이질 부삽질에 며칠 어수선하다가 전차가 놓이고 자동차가 진흙 덩어리를 튀기며 뿡뿡거리고 달아 나가고 딸꾹 나막신 소리가 날마다 늘어가고 우편국이 들어와 앉고 군화가 헐리고 헌병 주재소가 들어와 앉는다. 주막이나 술집이니 하는 것이 파리채를 날리는 동안에 어느덧 한 구석에 유곽이 생겨 샤미센 소리가 찌링찌링 난다. 매독이니 임질이니 하는 새 손님을 맞아들인 촌 서방님 네들이 병원이 없어 불편하다고 짜증을 내면 너무 늦어 미안하였습니다 하는 듯이 체면 차릴 줄 아는 사기사가 대령을 한다. 세상이 편리하게 되었다. 우리 고향엔 전등도 놓이고 전차도 개통되었네. 구경 오게. 얌전한 요리집도 서너 둘 생겼어. 자네 외갈보 구경했나? 한번 보여줌세. 몇천 년, 몇백 대 동안 가문에 없고 족보에 없던 일이 생겼다. 있는 대로 까불릴 시절이 돌아왔다. 편리해 좋아, 번화해 좋아, 놀기 좋아 편해하며 한 섬지기 팔면 한편에서는 우리겐 이젠 2층 집도 꽤 늘고 양옥도 몇 개 생겼다네. 아닌 게 아니라 여름엔 다다미가 편리해. 위생에도 매우 좋은 거야. 하고 두 섬직이 값 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누구의 2층이요 누구를 위한 위생이냐. 양복쟁이가
문전 야료를 하고 요리 장수가 고소를 한다고 위협을 하고 전등값에 물리고 신문 대금이 2달, 3달 밀리고 담배가 있어야 친구 방문을 하지 전차 싹이 있어야 출입을 하지 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동안에 집 문서는 식산은행의 금고로 들어가서 새 임자를 만난다. 그리하여 또 100가구 줄어지고 또 200가구 줄었다.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 암만 해도 촌살림이 좋아. 땅이라도 파먹는 게 안전해. 하며 쫓겨나가고 새로 들어오며 시가가 나날이 번창해가는 동안에 1000가구에 최후의 1가구까지 쓸려 나가고야 말지만 첫 번째 집이 쫓겨나갈 때에는 벌써 첫째로 나간 사람은 오동잎 싸기에 무늬를 박은 목배를 행리에 넣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가 앉아서 먼 길의 노독을 배갈 한 잔에 풀고 얼쩍하여 화푸념만 하고 앉아 있을 때다. 까불리는 백성. 그들이 부지깽이 하나 남기지 않고 드러내고 집어낼 때에 자기가 이 거리에서 쫓겨나갈 줄이야 몰랐으렸다. 구차한 놈이 주머니를 털 적에 내일부터 밥을 굶을지 거리에 나앉을지 저도 모르게 최후의 일전까지를 말리듯이. 그러나 이 시가의 주인인 주민이 하나 둘씩 시름시름 쫓겨나갈 때 오늘날 씨알머리도 남지 않고 아주 딴판의 새 주인이 독점을 하리라는 것은 한 사람도 꿈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렸다. 역시 구차한 놈의 주머니가 털리듯이 부지불식간에 그럭저럭 흐지부지 자취를 감추고 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자잘한 세간 나부랭이를 꾸려가지고 북으로 기어 나가는 패자의 때의 쓸쓸한 뒷모양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나는 그리 늦을 것은 없으나 쓸쓸한 찬 바람이 도는 큰 길을 헤매기가 싫어서 총총 걸음을 걷다가 어떤 일본 국수집 문간에서 젊은 계집이 아침 소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벼랑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우뚝 섰다. 이때까지 혼자 분개하고 혼자 저주하던 생각은 감쪽같이 쓰러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걷어올린 옷차림 밑에 늘어진 빨간 고시막이 무지기하고 그 아래로 하얗게 나타난 추울 듯한 토실토실한 종아리다. 들어오세요. 모가지에만 분때가 허옇게 덮개가 앉은 감숭한 상을 쳐들며 나를 맞았다. 뒤를 이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하고 줄레줄레 나와서 맞아들이는 계집애가 두셋은 되었다. 이러한 조그마한 집에 젊은 계집이 4~5씩이나 있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조다. 나는 걸려드나 보다 하는 불안이 있으면서도 더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인도하는 대로 구석방에 들어가서 앉았다. 우선 술을 데우라 하고 간단한 음식을 시키고 앉았으려니까 다른 하녀가 화롯불을 가지고 바꾸어 들어왔다. 화로에 불을 쏟아놓고 화젓가락으로 재를 걸어 모으며 앉았던 계집애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깐 쉬며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나를 쳐다본다. 넓은 양 미간이 얼크러져서 음침하기도 하고 이맛전이 유난히 넓기 때문에 여무져 보이지는 않으나 그래도 해끄무레한 예쁘장스러운 상이다. 서울까지. 너는 어디서 왔니? 서울까지요? 참 서울 구경을 좀 했으면 여기보다 좋겠죠?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이런 소리를 한다. 그리 좋을 것은 없어도 여기보다는 좀 낫지. 이때 음식을 날라 몰려왔다. 나는 술에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몇 잔이나 폭배를 하고 나서 계집애들에게도 권하였다. 별로 사양들도 안 하고 돌려가며 잔을 주고받는다. 이번에는 다른 계집애가 갈아 들어오는 술병을 들고 들어왔다. 이 계집애도 판을 차리고 화로 옆에 앉는다. 이쁘든 밉든 새 계집애를 앞에다 놓고 앉아서 술을 먹는 것은 그리 싫을 것은 없지만 너무 염치가 없이 무례하고 뻔뻔하게 구는 데에는 밉살 맞고 불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술 한 잔이라도 얻어 걸린다는 것보다는 주인에게 한 병이라도 더 팔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로요, 주인의 따뜻한 웃는 얼굴을 보게 되는 첫째 수단이니까. 그러는 것도 이 사회의 도덕으로는 용서도 할 만한 일이지만 내가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층 더 마음을 놓고 더욱이 체면도 안 차리고 저희 마음대로 휘두르며
서너씩 몰켜 들어와서 넙적넙적 주는 대로 받아먹고 앉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는 계집애 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려고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느 틈에 술을 배웠느냐는 둥 코밑이 평해진 지가 며칠도 못 되었으리라는 둥 하며 놀렸다. 그래도 그 중에 화롯불을 가져온 계집애는 다른 것들처럼 그렇게 기승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조용하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중에서도 좀 쫄려 지낸다는 듯이 한 풀이 죽어서 실없는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떠드는 꼴만 웃으며 가만히 바라보고 앉았다. 담바구야 담바구야 동네나 우루산에 담바구야 잘 허는구만. 그러나 너희들은 몇 해나 되었니? 여기 온 지가 한 년이 단바구 타령의 입내를 우습게 내며 콧소리를 부르는 것을 들으며 물었다. 이것이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에게는 남녀를 물론하고 누구더러든지 물어보는 나의 첫 인사다. 그것은 얼마나 조선 사람에게 대하여 오만한 체를 하며 건방진 체를 하는가 그 정도를 촌탁해 보기 위해 그리하는 것이다. 아무리 불량하게 생긴 노가다패 우리 조선 사람은 일본 노동자를 특히 그렇게 부른다. 라도 처음에는 온순할 뿐 아니라 도리어 이국 풍정에 어두운이 많지 처음에는 공포를 품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년 있어 다르고 1년 있어 달라진다. 5년, 10년 내지 20년이나 있어서 조선의 이무기가 된 자에 이르러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군이 생각할 것은 어찌하여 1년, 2년, 5년, 10년 해가 갈수록 그들의 경모하는 생각이 더욱더욱 늘어나고 따라서 10배, 100배나 오만무례하도록 만들었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사실이다. 조선 사람은 외국인에게 대하여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으나 다만 날만 새면 머릿속으로부터 담배를 피워 문다는 것, 아침부터 술집이 분주하다는 것, 부모를 쳐들어서 내가 내 아비, 내가 내 손자니 하며 농짓거리로 세월을 보낸다는 것, 겨우 입을 떼어놓은 어린애가 얻 먹는 말부터 배운다는 것, 주먹 없는 입씨름에 밤을 새고 이튿날에는 대낮에야 일어난다는 것, 그 대신에 과학 지식이라고는 소뚜껑이 무거워야 밥이 잘 무른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을 외국 사람에게 실물로 교육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선에 오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경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유와 원인을 많이 수집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다. 담바구야, 담바구야, 노이국은 오대기루네. 입을 이상하게 뾰족이 내밀었다. 방긋 벌렸다 하고 젓가락으로 화로전을 두들겨 가며 장단을 맞춰서 콧노래를 하다가 뚝 그치더니 얘가 제일 잘해요. 우리는 온 지가 3, 4년밖에 안 되었지만 하며 벙벙이 앉아있는 화로불 가져온 아이를 가리켰다. 응, 그래. 너는 얼마나 있었길래? 말담도 별로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어디로 보아도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쑥부기로만 생각하였던 것이 조선 소리를 잘한다는 것은 정말 의외였다. 예서 아주 자라났답니다. 제 어머니가 조선 사람인데요. 하며 단박고 타령을 하던 계집이 이때까지 하고 싶던 이야기를 겨우 하게 되었다는 듯이 입이 제게 즉시 대답하고 나서 그렇지 하며 당자에게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소리가 너무도 커다랗기 때문에 조소하는 것 같이 들렸다. 일인 아비와 조선인 어미를 가졌다는 계집은 히스테리컬하게 얼굴이 주홍빛이 되고 눈초리가 셀룩해졌다. 어쩐지 조선 사람 어머니를 가진 것이 앞이 굽는다는 모양이다. 정말 그래?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기에? 나는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다. 대구에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앉았다가 간신히 쳐들면서 대답을 한다. 그런데 왜 여기 와서 있니? 소식은 듣니? 왜 여기까지 와서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스운 수작이지만 나는 정색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 계집애는 생글생글하며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 그렇지 않아도 누가 대구 가시는 이가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천생 업문으로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하며 이번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커다랗게 웃었다. 그럼 아버지하고는 지금 헤어져서 사는 모양이구나? 그야 벌써 헤어졌지요. 내가 10살 적인가 9살 적에 장기로 갔답니다. 그래 그 후에도 소식은 있니?
한참 동안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설이나 쇠고 낙원 찾아볼 터이에요. 하며 흑흑 느끼듯이 또 한 번 어색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어느 때든지 자기의 기이한 운명을 스스로 조소하면서도 하는 수 없다는 단념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큰일을 저지르고 하도 귓구멍이 막혀서 나오는 웃음 같았다.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도 길러낸 어머니가 정다울 테지. 너의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다마는 지금 찾아간대야 그리 반가워는 안 할걸? 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리어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 옷보다는 일본 옷을 입고 딸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조선 사람인 어머니보다는 일본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리를 초월한 어떠한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라는 타산이 앞을 서기 때문에 이별한 지가 벌써 7, 8년이나 된다는 아비를 정처도 없이 찾아 나서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이 계집애의 팔자가 가엾은 것보다도 그 어미가 한층 더 가엾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도 불쌍하지만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찾아가면 설마 내쫓기야 할까요? 하며 아범을 찾아가면 어떻게 맞아줄까 하는 그 광경이나 그려보듯 멀거니 앉았다. 그래도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니까 싫고 조선이니까 떠나겠다고 하는 게지, 조선이 일본만큼 좋았다면 조선 사람 뱃속에서 나왔다기로서니 불명예 될 것도 없고 아버지를 찾아가려는 생각도 안 났을 테지. 나는 물어보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 짓궂게 물었다. 계집애는 잠자코 웃을 뿐이었다. 나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어느 때까지 늑장을 부리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새로 들어온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예, 이 양반께 대구에 데려달라고 하렴. 너야말로 후레딸년이다. 어미를 내버리고 뛰어나오는 망할 년이 어디 있단 말이냐? 단버고 타령하던 계집이 놀리듯이 밤 부는 꾸짖듯 찍고 까불기 시작한다. 참 그러는 게 좋겠지. 여기 있어야 무슨 신기한 꼴이나 볼 줄이나 아니. 나 같으면 그런 어머니만 있으면 벌써 쫓아갔겠다. 하하하. 이번에는 곁에 앉았던 커다란 입 귀가 처지고 콧등이 얼크러진 제2의 계집애가 역시 놀리는 수작으로 말을 받았다. 저희들끼리도 업신여기면서 한편으로 얼굴이 반반한 것을 시기를 하는 모양이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그럼 너는 왜 이런 데까지 와서 남봉을 피우니? 하며 실없는 말처럼 역성을 들어주었다. 그야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며 좀 붕괴한 듯이 한마디 하고 나서 그런 소린 고만하고 술이나 좀 더 먹지. 또 가져올까요? 하고 그만두라는 것도 듣지 않고 뛰어 내려갔다. 그러나 너 아버지를 찾아간대야 얼굴이 저렇게 이쁘니까 그걸 미천을 삼아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아니? 그것보다는 여기서 돈푼이는 조선 사람이나 하나 얻어가지고 제 맘대로 사는 게 좋지 않으냐. 너 같은 계집애를 데려가지 못해 하는 사람이 조선 사람 중에도 그득하단다. 나는 다소 조롱하듯이 이런 소리를 하고 계집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웃었다. 글쎄요. 하지만 조선 사람은 난 싫어요. 돈 아니라 금을 주어도 싫어요. 계집애는 정색으로 대답을 했다. 조선이라는 두 글자는 자기의 운명의 검은 그림자를 던져준 무슨 주문이나 듣는 것 같이 이에서 신물이 나는 모양이다. 이때 나는 동경의 정자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도 빠질 차례로군 하며 웃었다. 계집도 웃으며 잠자코 내 얼굴을 익숙히 쳐다보았다. 입 아귀가 처진 밉살 맞은 계집이 술병을 들고 올라왔다. 나는 먹고도 싶지 않은 술잔을 받으면서 이거 보게 이 민을 데려갈까 하고 잔뜩 장을 대고 연애 비위를 맞춰드렸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조선 사람은 싫다는데야 눈물이 찔끔하는 수밖에. 하하하, 너는 그렇지 않겠지? 객지에서 매우 궁하신 모양이군요. 글쎄, 실컷 한 턱 내신다면 히히히. 이 계집애는 나의 한 말을 이상스럽게 지레 짐작을 하고 딴청을 한다. 넌 의외에 값이 싼 모양이로구나 하며 나는 인력거를 부르라 명하고 일어서 버렸다. 짓궂이 붙들고 승강이를 하는 것을 간신히 뿌리치고 나섰다. 이러기 때문에 시골자들이 빠지는 것이다. 나는 일종의 불쾌를 감하면서
인력거 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기차는 하마터면 놓칠 뻔하였다. 짐을 맡기고 간 것까지 잔뜩 눈독을 들여둔 그쪽 사람들은 은근히 찾아보았던지 내가 허둥지둥 인력거를 몰아오는 것을 아까 만났던 인버네스 자리가 대합실 문 앞에서 힐끗 보고 빙긋 웃었다. 나는 본체만치 하고 맡겼던 짐을 찾아가지고 차간으로 뛰어 올라왔다. 형사도 차창 밖으로 가까이 와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얼하고 중얼중얼 하기에 나는 창을 열어주었다. 바로 서울로 가시죠? 하며 왜 그러는지 커다랗게 소리를 지른다. 나는 웃으면서 내 처가 죽게 되어서 시험도 안 보고 가니까 물론 받아 간다고 나중에 생각하고 혼자 웃었지만 하지 않아도 좋을 말까지 기다랗게 늘어놓았다. 형사는 또 무엇이라고 중얼중얼 하는 모양이었으나 바람이 휙 불고 기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웬 셈인지 나하고 수작을 하면서도 연해 왼편을 바라보는 게 수상스러웠다. 그러나 차가 움직이자 양복쟁이 하나가 저쪽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나 역시 무심코 보았을 뿐이었다. 기차가 김천역에 도착하니까 지금쯤은 을에 서울집에 있으려니 했던 형님이 금태 모자에다 망토를 두르고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혹시 아는 사람이나 있을까 하고 유리창 바깥을 내다보며 앉았던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창을 올리고 인사를 하려니까 형님은 웃으며 창 밑으로 가까이 오더니 어떻든 내리라고 재촉을 한다. 어찌할까 하고 잠깐 망설이다가 형님이 그동안에 내려와서 있는 것을 보든지 웃는 낯을 보든지 병인이 그리 급하지는 않은 모양이기에 나는 허둥지둥 짐을 수습하여 가방을 창밖으로 내주고 내려왔다. 뒤미처 양복쟁이 하나도 창황이 따라 내렸다. 형님은 짐을 들려 가지고 가려고 심부름꾼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었다. 출구 앞에 섰던 아이놈에게 가방을 내주고 우리들이 나가려니까 그 밑에 바짝 다가섰던 헌병 보조원이 내 뒤로 내린 양복쟁이와 수근수근 하다가 형님을 보고 개씨가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떠나시나요? 하며 물었다. 형님은 웃는 낯으로 네, 네 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오른손이 모자의 챙에 올라가 붙었다. 그 모양이 나에게는 우습게 보이면서도 가엾었다. 어떻든 형님 덕에 나는 별로 승각인을 안 당하고 무사히 빠져나왔다. 형님은 망토 밑으로 들여다 보이는 도금을 물린 검정 환도 끝이 다리에 터덜거리며 부딪는 것을 왼손으로 꼭 붙들고 땅이 꺼질 듯이 살금살금 걸어 나오다가 천천히 그동안 경과를 이야기하여 들려준다. 내게 돈 붙이던 날 아침 아주 시각을 다투는 것 같았으나 낮부터 조금씩 돌리기 시작하여 그저께 내가 내려올 때는 위험한 고비는 넘어선 모양이지만 지금도 마음이야 놓겠니? 워낙이 두석 달을 끌었으니까. 그러나 곧 떠나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나는 어제쯤 올 줄 알고 이틀이나 나왔지. 하고 형님은 차근차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전보 받던 날 밤에 떠났죠만 오다가 신호에서 하룻밤을 묵었지요. 나는 꾸며댈까 하다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을 하였다. 무슨 급한 볼일이 있기에 돈을 들여가며 묵었단 말이냐? 벌써부터 형님에게는 불평이 있다는 말소리다. 별로 볼일은 없지만 몸도 아프고 완행이 되어서 여간 지리하여야지요. 웬만하면 그대로 내친길에 올게지. 너는 그저 그게 병통이야. 하며 형님은 잠깐 눈살을 찌푸리는 듯하였다. 이 형님이라는 사람은 한 학으로 다져 만든 촌 생원님이나 신학문에도 그리 어둡지는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집에는 없으면 안 될 사람이다. 부친이 합방 전후에 거의 정치광, 명예광에 달떠서 경향으로 동분서주하며 넉넉지 않은 가산을 흐지부지 축을 내놓은 분수로 보아서는 지금쯤 내가 유학을 하기는 고사하고 밥을 굶은 지가 벌써 오랜 일이었겠지만 벌써 안 남은 것을 이 형님이 붙들고 앉아서 바자 위께 꾸려 나가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부지를 하게 된 것이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보통 학교 훈도쯤으로 2천여 원 돈이나 모은 것을 보면 규모가 얼마나 짜인 사람인가를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존경하면서도 성미에 맞을 수는 없었다. 생각하면 우리 삼부자 같이 극단으로 다른 길을 제각기 걸어 나가는 사람들은 없다. 세상에는
정치밖에 없다는 부친의 피를 받았으면서 보수적, 전형적 형님과 무이상한 감상적, 유탕적 기분이 농후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세상도 고르지 못한 아이러니다. 그래, 학교의 시험은 어떻게 되었단 말이냐? 형님은 한참 있다가 또 물었다. 보다가 두고 왔지요. 나는 또 무슨 소리가 나올까 보아서 우물쭈물할까 하다가 역시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다. 그럴 줄 알았더면 전보를 다시 놓을 걸 그랬군 하며 시험을 중도에 패하고 온 것을 매우 애석해하는 모양이나 나는 전보를 안 놓아준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잠자코 따라 걸었다. 그래 추후 시험이라도 봐야 하겠구나. 언제도 추후 시험인가 본다고 일찍이 나와서 돈만 들이고 성적도 좋지 않은 적이 있었지 않았니? 어떻든 문학이니 뭐니 하고 공연이 그까짓 것 하고 난데야 지금 세상에 어디다가 써먹는단 말이냐? 이런 소리는 1년에 한 번이나 두어 번 귀국할 때마다 꼭 두 번씩은 듣는다. 형님한테 한 번, 아버님한테 한 번이다. 그러나 어떠한 때는 아버님에게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을 때가 있다. 처음에는 열심으로 반대도 해보았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요. 기계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학문을 단장해 월급푼에 써 먹자고 하는 것도 아니요. 똥태. 나는 어느 때든지 금태를 똥태라고 불렀다. 바람에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도 해드리고 개성은 소중한 것이니까 제각기 개성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추어 가지고 늘 변명을 해왔다. 그러나 결국은 단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세계와 자기의 세계에는 통로가 전연히 두절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무덤 속과 무덤 밖이 판연히 다른 딴 세상인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부자나 형제로서 할 말 이외에는 그리고 학비 이야기 이외에는 아무 말도 입을 벌리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다. 모친이나 자기 처나 누이 동생에게 하듯이만 하면 집안에 큰 소리가 없을 줄 알았다. 되지 않은 이해니 설명이니 사상 발표니 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충돌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주위가 어쩐지 적막해진 것 같고 가정이란 것은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재워주는 여관 같았다. 여관 중에도 제일 마음에 맞지 않는 여관 같았다. 지금도 1년 만에 만나는 첫 대박이에 형님에게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 불쾌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작년 여름에 나왔을 때에 학교 문제로 삼부자가 한참 논쟁을 하다가 집구석이라고 들어오면 이렇게들 사람을 귀찮게 굴 테면 여간으로라도 나간다 하고 이틀 사흘씩 친구의 집으로 공연히 떠돌아다니던 생각을 해보면서 잠자코 말았다. 어쩐지 마음이 호젓하기도 하고 섭섭한 것 같았다. 우리는 한참 동안 잠자코 걷다가 형님 집으로 들어가는 동구까지 와서 전해보지 못하던 일본 사람의 상점이 길가로 하나 생기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서도 두 집에나 일본 사람의 문패가 붙은 것을 보고 그동안에 꽤 변했군요. 하며 형님을 쳐다보니까 형님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웃으며 고개만 끄덕끄덕 하였다. 나는 앞장을 선 형님을 따라 들어가며 작년보다도 한층 더 퇴락한 대문을 쳐다보고 거의 쓰러지게 되었는데 문간이나 좀 고치시지 하며 혼잣말처럼 물었다. 얼마나 살라고 여기도 얼마 있으면 일본 사람 촌이 될 테니까. 이대로 붙들고만 있다가 내년쯤 상당한 값에 팔아버리련다. 이래봬도 지금 시세로 여기가 제일 비싸단다. 형님은 7, 8년 전에 살 때와 비교하여서 거의 두세 곱이나 시세가 올랐다고 매우 좋아하는 모양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본 광경을 생각하며 그야 다른 물가는 따라서 오르지 않았나요? 전쟁 이후에 어떤 것은 3배, 4배나 올랐는데요. 하고 대꾸를 하며 안으로 쫓아 들어갔다. 형수와 작은아버지 오신다고 깡충깡충 뛰는 7살짜리 딸년이 안방에서 나와서 맞았다. 작년에 보던 것과는 다른 상스럽지 않은 노파도 하나 있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귀찮은 맞절을 형수화하고 나서 조카딸의 절도 받았다. 그러나 그제서야 과자 푸너치나 사가지고 왔더면 하는 생각이 났다. 인사가 끝난 뒤에 형님은 벙벙이 앉았다가 건너방에서도 나와보라지 하며 형수를 쳐다본다.
형수는 아무 말 안 하고 섰더니 얘, 너 가서 건넌방 어머니 오라고 해라 하며 딸을 시켰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건넌방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며 형수를 쳐다보았으나 머리에는 즉각적으로 어느 생각이 떠올랐다. 형수는 애를 써서 헛웃음을 입가에 띠고 잠자코 말았다. 내게는 이야기를 한다면서도 우환도 있고 해서 자연 이때껏 알리지를 못하였다만 작은 형수가 하나 생겼단다 하며 형님이 웃었다. 난 형제가 사는 집안에 작은 형수라는 말도 우습지만 나는 되게 짐작하면서도 작은 형수라니요? 하고 되물으니까 윗목에 섰던 형수가 그동안에 난 죽었답니다 하며 풀없는 웃음을 일부러 보였다. 형수는 그동안에 유난히 늙은 것 같았다. 눈가가 유난히 펄해지고 이마와 눈기에 주름이 현연히 보였다. 형수의 말을 받아서 형님이 무엇라고 입을 벌리려 할제 건넌방 형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닫아버렸다. 분홍 저고리에 왜 반물 치마를 입고 분을 하얗게 바른 시골 새아씨가 아까 눈에 띄던 늙은 부인이 열어주는 방문으로 살짝 들어왔다. 고자해야 19살쯤 되어 보이는 조촐한 새아씨다. 이맛전이 넓고 코가 펑퍼짐한 듯하나 이 집에서 상성이 난 아들께나 날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보아서 그러한 건지 뻣뻣한 치마가 앞으로 떠들썩한 것이 벌써 무에 든 것 같고 얼굴에는 윤광이 돌아 보인다. 큰형수와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고식이라 하는 것이 알맞을 것 같다. 나는 형님의 소원대로 상우례를 하였다. 두 사람의 맞절이 끝나니까 형수는 앞장을 서서 휙 나가버렸다. 새 형수도 뒤 미쳐 나갔다. 큰 형수는 마루에 앉아서 짐을 지고 들어온 하인더러 무엇을 사오라고 분별을 하고 새 형수와 마누라는 뜰로 내려가서 나를 위해 점심을 차리는 모양이다. 머리도 안 빗은 조그마한 늙은 아씨가 마루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창에 붙은 유리 밖으로 마주 내다보일제 시들어가는 감국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라 왔다. 어쩐지 가엾어 보였다. 그래도 새 식구가 구순하게 사는 것이 희한한 일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벙벙이 앉았으려니까 형님은 무슨 말을 꺼낼 듯 하다가 넌 지금 1년 만에 나오지? 하며 딴소리를 물었다. 올 여름 방학에는 안 나왔죠. 응 그래. 너도 혹 짐작할지는 모르겠다만 청주 읍내에서 살던 최찬봉이라면 알겠지? 하며 형님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었다. 알지요. 그 집이 지금 말이 아니게 되었지. 웬만큼 가졌던 것은 노름을 해서 없앴겠니마는 최 씨가 작고하기 전에 벌써 다 까불려 버렸지. 지금 데려온 저것이 그이의 둘째 딸이란다. 어렸을 땐 너도 보았을걸? 네. 하며 나는 무심코 웃었다. 최찬봉, 이라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 집하고 격장에서 살던 청주 1구는 고사하고 충청도 전판에서도 몇째 안 가는 부자였다. 술 잘 먹기로도 유명하고 오입개나 하였지만 보장 크기로도 유명하였다. 작은 형수라는 것은 내가 소학교에 들어갈 때에 지금 마루에서 뛰어다니는 형님의 딸년만 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여 보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고 있는 노부인이 낯이 익은 법하기도 하고 일편 반갑기도 해서 혼자 웃으며 그럼 저 마님이 최찬봉의 부인이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았다. 형님은 반색을 하면서 응, 참 너는 그 집에 늘 드나들며 놀지 않았니? 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어쩐지 가슴이 선뜩하면서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았다. 최찬봉 마누라라는 이는 딸 형제 밖에는 나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내가 어려서 놀러가면 내 아들 왔니? 하기도 하고 내 사위 왔구나 하기도 하며 퍽 귀여워했다. 금순아 금순아 넌 어디로 시집가련? 저 경만이 내 아명 집으로 가지? 하면 지금의 저 형수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어떤 때에는 응 하기도 하고 나는 시집 안 간다고 짜증을 내보기도 했던 것이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내 누이 동생과는 한 살이 위인가 하기 때문에 나보다는 2살이 아래일 것이다. 나는 우리 남매하고 돌아다니던 14, 5년 전의 어렴풋한 기억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제풀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적 일이니까 당자도 잊어버렸을 것이요. 누이도 모르겠지만 저 마누라는 나를 알아볼 것이요.
실없는 소리라도 사위니 아들이니 하던 생각을 하렸다 하는 생각을 할제 마주 닥치면 피차에 어떠할까 하고 지금부터 내가 도리어 얼굴이 간지러운 것 같았다. 아무튼지 이상한 연분이다. 물론 그때만 해도 반상의 별을 몹시 차리던 시절이니까. 두 집의 부모끼리는 왕래가 별로 없었고 더구나 저편에서는 나를 데리고 실없는 소리를 했을 뿐이지 감히 내 딸을 누구의 몫으로 데려가시오라고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 형님의 장모요. 그때의 금순 어머니는 확실히 장래에는 나에게 둘째 딸을 주리라는 생각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어코 우리 집으로 들여보내고야만 그 어머니의 심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형님은 잠깐 동을 떼어서 다시 입을 벌렸다. 그래, 우리 집이 서울로 이사한 뒤에는 최참봉이 실패하고 우라에 떠서 연전에 죽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참혹하게 된 줄은 몰랐었더니 올 여름에 산소 일절로 해서 청주에 들어갔다가 최 씨의 큰 사위를 만나니까 장모하고 처제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데 저 역시 실패를 하고 지금은 자동차계나 부리지만 그것도 이제는 지탱을 해 갈 수가 없는 터요. 홍기가 넘은 처제를 처치할 가망조차 없다면서 어떻게 한 미천을 대어주었으면 좋을 듯이 말을 비추기에 집에 올라가서 무슨 말끝에 우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최참봉 큰사위라면 그때 우리 살 때 혼이 난 김현묵이 말씀이죠? 나는 어려서 보던 조그만 초립둥이를 머리에 그려보며 앉았다가 형님 말에 새치기로 물었다. 옳지 그래. 그때는 12살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은 퍽 완장해지기도 하고 위인이 착실해서 조치원에서는 상당한 신용이 있지. 그래 아버지께서도 얼마든지 미천을 대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처제애를 데려오는 것이 어떠냐고 하기에 들을 때뿐이요 흐지부지하였지.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께서 또 내려오셔서 김현무기를 만나보시고 우리 집안이 절손이 될 지경이니 우리 집으로 데려오게 저편 의향을 들어보라고 이를 버르잡아 놓으시니까 현묵이 어떻든 인연을 맺어 놓기로 위주니까 물론 찬성이요. 이 집안에서들도 유처 취처라는 것을 매우 꺼리는 모양이나 우리 집안 내력도 알고 형편이 매우 급하니까 결국은 승낙을 한 모양이지. 그래 큰어머니나 어머니께서는 어떤 의향이셨어요? 아버지께서야 원래 큰형수는 못마땅해 하시니까 말씀할 것도 없지만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역시 손자를 보겠다고 첩을 얻어드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시고 당자도 이제는 자식이라고는 놔볼 가망도 없고 하니까 내 말대로 하겠다기에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들 자식이란 그렇게도 낳고 싶은 것인지 나에게는 의문이었다. 무후한 것이 조상에 대한 죄라거나 부모에게 불효가 된다는 말부터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낳은 자식은 죽일 수 없으니까 남과 같이 길러 놓기는 하여야겠지만 그렇게 성화를 하면서 한 생명이 나타날 기회를 인력으로 만들지 못해서 애를 쓸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란 의외의 호사객이라고 생각하였다. 한 생명을 애를 써서 낳아서 공을 들여 길러 놓는다기로 그것이 자기와 무슨 교섭이 있단 말인가. 장수하여서 자기보다 앞서지 않을지언정 삿갓 가마나 타고 장여 뒤에 따르리라는 것만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 다음 일이야 누가 알 일인가? 위인이 착실할 지경이면 부모가 남겨주고 간 땅떼기나 파서 먹다가 뒤따라 땅속으로 굴러 들어가 버릴 것이오. 그렇지도 못하면 그나마 다 까불리고 제 몸뚱어리 하나도 추스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매달린 처자의 운명까지 잡쳐 놓을 것이다. 기껏 잘났대야 저 혼자 속을 썩이다가도 발자취도 없이 쓰러질 것이며 자칫하면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종족을 연장하려는 것이 생물의 본능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지만 종족의 연장이라는 의식으로 사람은 결혼을 원하는 것인가? 그보다도 한층 더한 충동이 보다 더 굳세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일까? 당자되는 이 형님은 말 말고라도 우리 아버님부터 큰 형수를 자기 딸같이 귀여워하였다 하면 아무리 아들을 못 낳기로 제2의 아내를 얻어 맡기려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지. 난다는 것이 무엇이람?
자손이란 무엇을 쓰자는 것이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서울집에 있는 것이나 데려다가 기르시지요. 애미도 죽게 되고 저는 있는 게 도리어 귀찮으니까 하며 형님의 눈치를 살펴보았다. 나는 자기 소생을 형님에게 떼어 맡겼으면 짐이 덜리어서 시원스럽겠다는 말이나 듣는 사람에게는 양자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유처취처라는 남 못할 일을 하였느냐고 힐책하는 것 같이 들린 모양이다. 글쎄, 그도 그렇지만 너도 앞일을 생각하면 그럴 수야 있니. 그뿐 아니라 저편 처지가 말 못되었으니까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고 어떻든 데려온 것이지 하며 형님은 변명을 하였다. 나는 그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 하나 구한다는 말이 귀에 거슬리기에 밖에서 듣지 않도록 일본말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건 형님 잘못 생각이시겠지요. 서로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이 구하여졌다 하더라도 형님은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아실지도 못되거니와 처음부터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셨다는 것은 형님이 자기를 과중히 생각하는 것이요. 또 사실상 그러한 것은 둘째, 셋째로 나오는 문제겠지요. 누구든지 저 사람을 행복스럽게 할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완전한 사람으로서는 너무 지나치는 자긍이겠지요. 형님이 잠자코 앉았는 것을 보고 나는 또 다시 입을 벌렸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을 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고 운명의 진로가시를 간섭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자머란 말이요. 외형으로는 아름다우나 사실상으로는 공허한 말이겠지요. 형님은 나의 말을 음미하듯이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듣고 앉았다가 구한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 없다 하면 너부터 굶어 죽을라. 그는 고사하고 여기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들어가면 너도 쫓아가서 붙들겠구나? 하며 형님은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건 구제가 아니라 의무지요. 나는 구하지 않으면 너부터 굶어 죽으리라는 말에 불끈해서 약간 목청을 돋워서 한마디 한 뒤에 다시 뒤를 이었다. 의무로 하면 당연할 일 또는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붙들어낸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요. 자선적 행위는 아니라 할 수 있겠지요. 그는 그만두고 지금 자살하려는 사람을 붙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선도 아니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든지 생이라는 공통한 입각지에 서서 자기는 생을 긍정하기 때문에 생의 부정자를 자기의 주장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즉 자살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왜다 그려 하고 보면 결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여간 소위 구제니 자선이니 하는 것을 향기 있고 아름다운 말이나 행위로 알지만 실상은 사회가 병들었다는 반증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근본적 견지에서 사실을 엄정히 본다 하면 구제라는 말처럼 오만한 말도 없고 자선이라는 행위처럼 위선은 없겠지요. 만일 구제한다 하면 무엇보다도 자기를 구제하고 자기에게서나 자선을 베푸는 것이 온당하고 긴급한 일이겠지요. 형님은 어디까지든지 불평이 있는 모양이나 먼 데서 온 아우를 불쾌하게 안 하려는 듯이 웃으면서 너같이 극단으로 나가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니? 그래도 상호 부조의 정신도 있어야 하고 인생에 이상이니 목적이라는 것은 없어 안 될 거요. 하고 온화한 낯빛으로 입을 다물었다. 아까 문학은 배운 데야 써먹을 데가 없다고 눈살을 찌푸리던 수작과는 딴판이다. 인생의 이상이란 것은 나는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자기를 위하여 산다 할까요? 하지만 결코 천박한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형님은 나를 잠깐 쳐다보고 나서 무엇을 생각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나도 잠자코 말았다. 부산이 차려 들여온 점심을 형제가 겸상을 하여 먹은 뒤에 나는 아랫목에 잠깐 누웠다. 어쩐둥 잠이 들었다. 한잠 늘어지게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흐린 날이 저물어 들어가는지 방안이 한층 더 우중충해졌다. 아까 식후에 학교에 다시 갔다가 온다던 형님은 벌써 돌아와서 건넌방에 들어가 앉은 모양이다. 내가 일어나서 양침물을 달라는 소리를 듣고 형님은 안방으로 건너와서
눈이 올지 모르는데 술이나 한 잔 먹고 떠나련? 하며 밖에다 대고 술상을 차리라고 일렀다. 형님이 나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여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오다가 자기는 먹을 줄도 모르는 일본 청주를 사들고 온 것이라 한다. 나는 이것이 혼인상 대신인가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하여 보며 혼자 따라 마셔가며 속으로 웃어보았다. 형님도 대작을 하기 위하여 억지로 몇 잔 한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거든 좀 집에 붙어 앉아서 약 쓰는 것도 살펴보고 모든 것을 내가 거두어 줄 도리를 차려라. 형님은 두 잔째 마시고 나서 이런 소리를 들려주었다. 나는 잠자코 말았다. 사실 내가 약 쓰는 법을 알 까닭이 없는 일이다. 형님은 또 화두를 돌렸다. 나도 며칠 있다가 형편 되는 대로 곧 올라가겠지만 아버님께 산소 사건은 아직도 4, 5일은 더 있어야 낙착이 날 듯하다고 여쭈어라. 역시 공동묘지 규정대로 하는 수밖에 없을 모양이야. 나의 귀에는 좀 이상하게 들렸다. 내 처가 죽을 것은 기정의 사실이라 치더라도 죽기도 전에 들어갈 구멍부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성화가 난 것보다도 구석 없는 짓이요 일 없는 사람의 헛공사라고 생각 않을 수 없다. 죽으면 묻을 데가 없을까 봐서 그러세요? 공동묘지는 고사하고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요? 아버지께서는 공연히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이 바쁜 세상에 그런 걱정까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지요. 나는 이렇게 핀잔을 주고 눈살을 찌푸렸다. 공연이가 무에 공연이란 말이냐? 형님은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꾸짖고 나서 말을 이었다. 너도 지각이 났으면 생각을 해보렴. 총독부에서 공동묘지 제도를 설정한 것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하는 수 없이 쫓아간다 하더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의 선영이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게다가 앞길이 멀지 않으신 늙은 부모가 계신데 불행한 일이 있는 날에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래 아버님 어머님 산소를 공동묘지에다가 모신단 말이 될 말이냐? 자식된 놀이는 그만두고라도 남이 부끄러워서 어떡한단 말이냐? 개수만 하더라도 만일에 불행한 경우를 당하면 어떻든 작은 산소 아래다가 써야지. 여기저기 뿔뿔이 흩뜨러뜨려 있으면 그게 무슨 꼬락선이란 말이냐. 형님은 매우 화가 난 모양이다. 그러나 내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 어떡하신단 말씀이에요? 나는 속으로 웃으며 다시 물었다. 어떻든지 간에 충북 도장간 가는 아버님께서도 안면이 계시고 나도 아주 모르는 터는 아니니까 아버님 대만이라도 작은 산소에 모시도록 지금부터 허가를 맡아두고 개수도 사람의 일을 모르니까 이번에 아주 자리를 잡아 놓아주자는 말이야.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큰 산소하고 가운데 산소의 제절 앞에 산판을 물러가지고 식목이라도 다시 하자는 것인데 뭐 아주 말이 아니야. 분상이 벌거벗은 셈이요. 분상이 벌거벗었다는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 문제가 이제껏 낙착이 안 났어요? 하고 나는 또 한 잔 들었다. 낙착이다 무어야 뼈골은 뼈골대로 빠지고 일은 점점 안 돼가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 붙들어다가 징역을 시킨달 수도 없고 하며 형님은 눈살을 찌푸렸다. 산소 문제라는 것은 셋째 집 종형이 문서를 위조해서 팔아먹은 것이다. 우리 집이 종가는 아니나 실권은 여기서 잡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 집 문중 소유인데 몇 평이나 되는지 노름에 몰려서 두 군데의 분상만 남겨놓고 상당히 굵은 속림째 얼러서 불과 100여 원에 팔아먹은 모양이나 워낙 헐가로 산 것이기 때문에 당자가 좀처럼 물러주지 않는 터라 한다. 제절 앞에 걸음을 하고 논을 풀든 밭을 갈든 그는 고사하고 이에 관계로라도 물으는 것은 나도 찬성하였다. 어떻든 물을 수는 있겠죠? 나는 여전히 혼자 훌쩍훌쩍 마셔가며 물어보았다. 글쎄 셋째 아버지께서만 증인으로 서셨으면 아무 말이 없이 본전에 찾겠지만은 번연히 자기가 관계를 하시고 내용까지 자세히 하신다면서 모른다고만 하시니까 무사히 될 일도 이렇게 말썽만 되지 않겠니? 그럼 셋째 아버지도 공모를 하셨던가요? 그러게 망령이 나셨단 말이지. 그나 그뿐이라더냐? 자식을 잘못 두어서 그랬었기로 어찌하란 말이냐고 되레 야단만 치시니 기막히지 않겠니? 그럼 당자를 붙들어내면 될 게 아니에요. 당자야 벌써 어디론지 들고 튀었다 하더라만
아마 요새는 들어와 있나 보더라. 일전에도 갔더니 셋째 어머니가 앞장을 서서 우는 소리를 하시며 자식 하나 없는 셈 칠 테니 그놈을 붙들어다가 징역을 시키든 목을 돌려놓든 마음대로 하고 이제는 그 문제를 우리 집에는 와야 쓸데가 없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어디 갔다는 말은 공연한 소리요 모두 부동이 되어서 귀찮게만 굴자는 수작 같아서 실없이 화가 나지만 셋째 삼촌이라는 이는 집의 아버지와 이복인데다가 분재한 것을 몇 부자가 다 까불려 버린 뒤로는 한층 더 말썽이 많아졌다. 언젠지 나더러도 내 형도 딱하지 그의 징역을 시키고 나면 무에 시원할 게 있니? 돈푼 더 주고 물으면 고만 아니냐? 고까지 것좀 더 쓰기로 얼마나 더 잘 살겠니? 하며 각죽각죽 하는 소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머릿속까지 지끈지끈한 나는 내야 뭐랍니까? 그런 이야기는 형들 하시구려? 하며 피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쪼록 구순하게 하시구려 하며 말을 끊어버렸다. 실쭉한 저녁을 조금 뜨고 나서 캄캄이 어둔 뒤에 다시 짐을 집어가지고 형님과 같이 정거장으로 나왔다. 드문드문 전등불이 반짝이는 큰 길가에는 인적도 벌써 드물어가고 모진 바람이 쌀쌀이 부는 대로 가다 가다 눈발이 차근차근하게 얼굴에 끼쳤다. 오늘 밤에는 꽤 쌓일걸? 형님은 이런 소리를 하며 앞서갔다. 정거장 안에 들어서니까 순사부 한 사람이 형님하고 인사를 하며 나를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았으나 별로 조사를 하자고는 안 한다. 지워가지고 온 짐을 맡기고 나서 형님과 나는 일본 사람 사무원이 들어오라고 권하는 대로 우리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난로 앞에 섰었다. 이삼 사무원은 우리를 돌아다 보며 앉은 채 묵례를 한다. 우리들더러 들어오라고 한 사무원은 매우 춥지요. 동기방학에 나오시는군요. 하며 나의 옆에 와서 말을 붙이며 불을 쬐다. 이러한 경우에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보다 친절한 때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 순사나 헌병이라도 조선인보다는 일본인 편이 나은 때가 많다. 일본 순사는 눈을 부르대고 그만둘 일도 조선 순사는 짓궂이 뺨을 갈기고 으르렁대고야 마는 것이 보통이다. 계모시아에서 자라난 자식과 같은 몹쓸 심사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피차의 동정심이 날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에 스스로 불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의 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기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상대자에게 대해서는 1층 더한 증오를 느끼고 혹시는 이유 없는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조선 사람에게 대한 조선인 관원의 태도도 그러한 심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나는 생각해 보았다. 사무원과 UK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섰으려니까 외투에 모자, 우비까지 푹 뒤집어 쓴 젊은 조선 사람 역부가 동그란 유리등을 들고 창황이 들어오며 일본말로 불이 암만 해도 안 켜져요 하고 울상이다. 역부의 외투에 붙었던 하얀 눈이 훈훈한 방 안에 온기에 사르르 녹아서 조그만 이슬이 반짝거렸다. 바가 안 켜지면 어떡한단 말이야. 시간은 다 되었는데. 이때까지 웃는 낯으로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섰던 사무원이 눈을 부르대며 소리를 지르고 나서 저쪽 구석으로 향하더니 이서방, 이서방, 어서 어서 같이 가서 켜고 오. 하며 조선말 반, 일본말 반의 얼치기로 이서방에게 명했다. 나는 사무원의 살기가 등등한 뚱뚱한 얼굴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다. 두 역부는 다른 등에 또 불을 켜들고 허둥허둥 나갔다. 두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고 사무원은 태연히 웃으며 참 빠가로군 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따라서 웃어 보였으나 머리로는 눈보라가 치는 속에서 신호등으로 기어 올라가서 허둥거리는 두 청년의 검은 그림자를 그려보았다. 조금 있으려니까 땡땡 하는 소리가 몇 번 난 뒤에 역부들이 들어왔다. 사무원도 우리를 내버리고 저편에 가서 짐을 뒤적거리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으로 나왔다. 기차 속은 석유불을 드문드문 켜기 때문에 몹시 우중충하고 기름 냄새가 심했다. 오늘 온 밤을 이 속에서 셀 생각을 하니까 또 하룻밤을 묵고 급행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나 꾹 참고 난로 앞에 자리를 잡았다. 착간에 사람은 많지 않았다. 끄레발에 가무를 우그려 쓴 촌사람 5, 6이 나고 양복쟁이 서너 사람이 난로 가까이 와 앉고
저편으로 떨어져서 대구에서 탄 듯 싶은 기생 같은 젊은 여자가 양색 외증인지 보라인지 검붉은 두루마기를 입고 이리로 향하여 앉은 것이 내 마음에 반가워 보였다. 나는 심심파적으로 잡지를 꺼내 들었으나 불이 컴컴하여 몇 장 보다가 덮어버렸다. 저편으로 중앙에 기생에게 등을 두고 앉은 40 남짓한 신사를 바라보다가 나는 무심코 우리 집에 다니는 김의관 생각이 났다. 기생하고 동행인지 혼자 가는지는 모르나 수달피 된 훌륭한 외투를 입고 금태 안경을 버티고 앉은 것이 돈푼 있어 보이기도 하나 안경 너머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작은 눈은 교활해 보였다. 기차가 추풍령에 와서 닿으니까 일본 사람의 사냥꾼 한 떼가 개를 2마리나 데리고 우중우중 들어와서 기다란 총을 여기저기 다가 세우고 탄환 박힌 혁대를 끌러 놓은 뒤에 난로 앞으로 모여들었다. 나는 피하여서 저편 기생 뒤로 가서 앉았다. 촌사람들도 비실비실 피해서 이리저리 흩어졌다. 아, 영감, 이거 웬일이쇼? 누구인지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바람에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얼금얼금한 얼굴에 방한모를 우우려 쓰고 손가락 사이에는 반쯤 타다 남은 여송연을 끼워가지고 난로를 등에 지고 섰는 자의 말소리다. 헌 양복에 각반을 차고 일본 버선에 조선 집신을 신은 꼴이 아마 사냥꾼 일행인 모양이나 동행하는 일본 사람이 난로 앞에 서는 자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일행 중에서는 지위가 높은 모양이다. 그러나 영감은 웬일이슈? 수달 피터를 붙인 외투를 입고 앉았던 금태안경이 앉은 채 인사를 하며 물었다. 군청에서들 가자기에 나섰는데 인제야 눈이 오시는구려 하며 얼금뱅이가 웃었다. 이 바쁜 세상에 사냥은 너무 하이 칼라인걸. 공무 태만으로 감봉이나 되면 어쩌려우? 김의관 같은 안경잡이가 한층 내려다보는 수작을 한다. 영감같이 돈이나 벌려면 세상도 바쁘지만 시골 구석에 엎겼으니까 만사 태평이외다. 한데 지금 어딜 다녀오슈? 대구회를 갔다 오는데 이때까지 장관에게 붙들려서. 에? 그래, 그건 어떡하셨소? 그거라니? 안경잡이는 딴청을 붙이는 모양이다. 아, 저 토지 사건 말이오. 얼금뱅이는 주기가 도는 뻘건 얼굴이 한층 더 벌게지는 듯하며 여전히 난로를 등지고 서서 묻는다. 그러지 않아도 그 일절로 내려온 것인데 계약은 성립이 되었지만 내 일이 낭패가 돼서 연 이틀을 붙들고 놓아주어야지 매일 기생에 아주 멀미를 대었소. 참 술 잘 먹는데. 에에 하며 얼금뱅이는 감탄하는 듯 부러운 듯하게 대꾸를 하다가 그래 지금 인천으로 가시는 길이오? 하며 또 물었다. 금태안경은 눈살을 잠깐 찌푸리는 듯 하더니 나야 원래 관계 있소. 저 사람이 죄다 하니까. 한데 영감하고 이야기하던 것은 아주 틀리는 모양이오. 어떻게 과히 무엇 하지도 않겠고 영감 체면도 상하지 않게 할 터이니 잘해보시구려 하며 한층 소리를 낮춰서 다정한 듯이 웃어 보였다. 글쎄 나중에 기별하지요만 어떻든 반 승낙은 받았으니까 그쯤만 알아두시구려. 얼금뱅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좌우를 한번 휙 돌아보았다. 이야기는 뚝 끊기고 얼금뱅이는 그 옆에 빈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어쩐지 암호를 써서 하는 것 같으나 나도 반짐작은 하였다. 나는 첫눈에 벌써 김의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나의 관찰이 빠른 것을 혼자 속으로 기뻐하였다. 김의관이라면 나는 진국의 군사령부에 쫓아가 보던 생각을 어느 때든지 한다. 우리 집이 아직 시골에 있을 때에 나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와서 김의관의 큰 집에서 중학교에 통학을 했었다. 첩의 집에만 들어 박혔던 김의관이 그때는 왜 본집에 와서 있었던지 나 있는 방과 마주 보이는 뜰 아랫방에 있었다. 그게 그해 8월 20날께쯤 되었는지 빗방울이 뚝뚝 듣는 초가을 오후였다. 학교에서 막 돌아와서 문간에 들어 서려니까 김의관 마누라가 울상을 하고 뛰어나와서 책보를 받으면서 경식이 아버지가 지금 뉘게 붙들려 가셨는데 일이 나간 모양이니 좀 쫓아가 봐주게 하며 허겁지겁이었다. 나도 깜짝 놀라서
가리키는 편으로 골목을 빠져서 다른 박질을 하여 가노라니까 양복쟁이 두 사람에게 옹이가 되어 가는 못이 두루마기를 입은 김 의관이 눈에 띄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나 사오 간통이나 떨어져서 살금살금 쫓아갔다. 김 의관이 붙들려 가는 것을 쫓아가 본 일이 이번째 두 번이다. 몇 달 전에 내가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다. 그때가 아마 첩과 헤어져 가지고 본집으로 기어든 지 며칠 안 되던 때인 듯 싶다. 어느 날 순검이 와서 위생비던가 청결비던가를 내라고 독촉을 하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내란 말이오. 이 몸이라도 가져갈 테거든 가져가구려 하며 소리소리 질러가며 순검에게 발악을 하다가 그의 순검이 가자고 끌어내니까 문지방에 발을 버티고 안 나가려고 한층 더 소리를 지르며 이놈 이놈 사람 죽이네 어구 사람 죽이네 하고 순검보다도 더 야단을 치다가 그에 붙들려 가고야 말제 나는 가는 곳을 알려고 뒤쫓아 섰었다. 그때 나는 김의관이 이 세상에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시골 구석에서 순검이라면 환도 차고 사람 치고 잡아가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자라났다. 그러나 김의관은 그 제일 무서운 사람더러 이놈 저놈 하며 할 말을 다 하고 하인 부리듯이 이놈 거기 섰거라 누가 잘못했나 해보자 하며 안으로 들어와서 문지방에서 벗어진 정강이에다가 밀타승을 기름에 개어 바른다. 옷을 갈아입는다. 별별 거래를 다 하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순검보다 앞장을 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어린 마음에 유쾌도 할 뿐 아니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제일 못나 보이고 제일 우습던 김의관이 제일 잘나 보였다. 더구나 쫓아가서 교본소에 들어가더니 거기 앉았던 사람더러 무어라 무어라 몇 마디 하고 웃으며 나오는 김의관을 볼째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도 권리가 있나 하고 혼자 놀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올가미에 씌인 개 새끼처럼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두 양복쟁이에게 끌려가더니 병정이 좌우에서 파수를 보는 커다란 퍼런 문으로 들어가서 자취가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던 길을 휘더듬어 급히 돌아와서 집안 식구더러 이러저러한 되더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날 저녁부터 경식이와 행랑 아범은 하루 세끼 밥을 나르기에 골몰이었다. 그러더니 한 보름쯤 지나니까 김의관은 해쓱한 얼굴로 벼랑간 풀려나왔다. 그때의 김의관은 조금도 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 줄은 나도 짐작했다. 그런데 반달쯤 갇혔다가 나온 김의관은 금시로 부자가 되었는지 양복을 몇 벌씩 새로 장만하고 헤어졌던 첩을 다시 불러다가 큰 마누라하고 살게 하며 매일 나가서는 술이 취해 들어오기도 하고 새 양복을 찢어가지고 들어오는 때가 있었다. 그러한 지 한 달쯤 되어서는 시골에다가 집과 땅을 장만했으니 내려가자 하고 처첩을 다 데리고 낙향을 해버렸다. 그때서야 제일 무서운 사람에게도 발악을 쓰던 김의관이 두어 달 전에 올감이 쓴 개 새끼처럼 유순해지던 까닭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일본에 가기 전에는 자기 시골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장 노릇도 하고 장거리에 나와서는 정미소를 한다는 소문도 들었으나 그 후에 나와서 들으니까 그것도 인천 가서 다 까불리고 지금은 남의 집에 들어서 다른 첩과 산다고 한다. 지금 이 좋은 외투에 몸을 싸고 금태 안경을 쓴 신사도 인천을 가느니 토지에 계약을 했느니 하는 말을 들으면 이전에 붙들려 가 보기도 하고 낙향도 하고 정미소도 해보다가 인천 미도에 다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다가 호상차지나 하러 다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혼자 속으로 웃으며 또 한번 돌려다 보았다. 기차가 영동역에 도착하니까 사냥꾼의 일행은 내리고 승객의 한테가 몰려 올라왔다. 눈이 이렇게 몹시 왔다가는 내일 어디 장이 서겠나? 오늘도 얼마나 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공연히 우는 소리 말게 누가 뺏어가나? 하며 장꾼 같은 일행이 들어와서 자리들을 잡느라고 어수선하게 쿵쾅거리며 주거니 받거니 제각기 떠들어댄다.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드나드는 순사와 헌병 보조원은 차례차례로 한 번씩 휘돌아 나갔다. 기차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내 앞에는 역시 가세 갈모를 쓰고 우산에 수건을 메어든 30 전후의 촌 사람이 들어와서 앉았다. 곰방대 엽초를 부스러뜨려서 힘껏 담고 나더니 두루마리 속에 손을 넣어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를 한참 뒤적거리다가 내 옆에 성냥이 놓인 것을 보고 이거 잠깐만 하며 내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갓쟁이로는 규격이 맞지 않게 손끝과 머리를 끄덕하며 빠르게 나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분명히 내가 일본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가진 모양이다. 나는 웃으며 성냥통을 집어주었다. 담배를 붙이고 난 촌자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하며 나에게 성냥갑을 도로 주고 나서 인제는 안심하였다는 듯이 싱글싱글 웃으며 나의 얼굴을 멀거니 쳐다보다가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며 번잡스럽게 말을 붙인다. 나는 몹시 덜렁대는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웃으며 하자는 대로 했다. 인사를 한 뒤에야 매캐하고 독한 연기를 훅훅 뿜으며 어디로 오세요? 하며 권자가 묻는다. 김천서요. 나는 마주 앉은 자의 광대뼈가 내밀고 두꺼운 입술을 커다랗게 벌린 까맣게 그을은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을 했다. 고향이 거기세요? 네. 말소리가 다르신데요? 어떤 학교에 다니시나요? 일본서 오시지 않으세요? 무료한 듯이 잠자코 앉았다가 또 다시 묻는다. 어떻게 하슈? 나는 웃으며 되물었다. 아, 일본 갔다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디다. 하며 권자는 외투 위로 내다보이는 학생복 깃에 달린 금 글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노형은 무엇을 하슈? 나는 딴소리를 하였다. 네, 갓장사를 다닙니다. 갓이요? 그래 요새도 갓이 잘 팔리나요? 그저 그렇지요. 촌에서들은 그래도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나는 좀 의외로 생각하였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이 끊겼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당노형부터 왜 머리는 안 깎으시오?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 웬걸요? 촌에서 머리를 깎으려면 더 패롭고 실상 돈도 더 들죠. 게다가 머리를 깎으면 형장내들 모양으로 내지어도 할 줄 알고 실체 학문도 있어야지요. 머리만 깎고 내 집 사람을 만나도 말 대답 하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더 귀찮은 때가 많지요. 이렇게 망건을 쓰고 있으면 요보라고 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며 껄껄 웃어버린다. 그렇지만 같은 조선 사람끼리라도 양복을 입으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역시 머리라도 깎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덜 천대를 받지 않소. 언제까지든지 함부로 훌 뿌리는 대로 꿉적꿉적하고 요보 소리만 들으려우? 나는 권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동정은 하면서도 무엇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훌 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요만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보시오. 가는데 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딱이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 번쯤은 할 테니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능통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맞으면 맞았지 별 수 있나요?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 목판에 엎드러진다는 격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여 어떻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고식,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겁. 이러한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조선 사람에게 음험한 성질이 있다 하면 그것은 아무의 죄도 아닐 것이다. 재래의 정치의 죄다. 사기 취재가 조선 사람에게 제일 많은 범죄라고 일본 사람이 흉을 보지만 그것도 역시 출발점은 동일한 것이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려니까 권자는 무엇을 경계하는 눈치로 착간을 한번 휘돌아보고 나서 또다시 입을 벌렸다. 어떻든지 우리는 그저 내 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테예요. 하며 권자는 또 한 번 사방을 휙 돌려다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계속한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갈 테예요. 하지만 노영은 자세히 아시겠지만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의 권자는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것이 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떤 규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 바도 아니요.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아마 유사히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제거리로 삼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주고 싶었으나 그리 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지요. 나 역시 누가 듣지는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컴컴한 구석에 금태를 한 동 둘은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돌려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재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이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요만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화장을 흔히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뼈다귀만 아마 목구멍 뼈다귀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우지요. 그렇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게요.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만우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고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로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집 산소까지를. 권자는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로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 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 주의를 입히고 100평, 1000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엇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아있는 촌자는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어리둥절하여 앉아있다가 무엇요? 미라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며 묻는다. 미라라는 것은 한 문자 옥내이라고 쓰는 것인데 사람의 시체가 몇백 년 몇천 년을 지나서 돌로 변해진 것이라오. 조선 박물관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에는 동경의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있어요? 글쎄 그러고 보니 말이오.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헛된 것이오. 이 몸이 땅에 파묻히면 여러 가지 원소로 해체되어 이 우주의 공간에 떠돌아 다니다가 내 자식, 내 자손 증손자의 콧구멍으로도 들어가고 입 구멍으로도 들어가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다가 남으면 똥이 되어서 다시 밖으로 기어 나가고 하는 동안에 이 몸은 흙이 되어서 몇백 몇천 년 지난 뒤에 박물관에 가서 나자빠지거나 지질학자나 골상학자나 인류학자의 손에 걸려서 이리저리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말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게 될 날이 미구 불안한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고 죽은 뒤에 파묻힐 것부터 염려를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도 얼빠진 늦숭이 수작이 아니요?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했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쩐지 열없었다. 그러나 내가 한참 떠드는 바람에 여러 사람은 이리로 시선을 보내는 모양이다. 등 뒤에 앉아있는 기생아씨도 몸을 틀고 앉아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야기를 열심으로 듣는 모양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노영께서도 양친이 계시겠지요만 어떻게 하실 텐가요? 갓장수는 역시 불평이 있는 듯이 물었다. 되어가는 대로 하지요. 하며 나는 웃고 입을 닫았다. 그래도 우리나라 풍속에 부모나 조상을 위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나는 더 말해야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하려다가 그래도 오해를 사면 안 되겠기에 또 대꾸를 해 주었다. 누가 그러다고 했소? 물론 부모와 조상을 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장사를 잘 지내고 무덤을 잘 만드는 것이 효라고는 못하겠지요. 그리고 조상의 부모를 잘 거두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산소치레를 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뿐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여 조부모의 산소를 돌보고 조부모를 위하여 증조의 묘를 찾는다 하면 어찌하여 오대조를 위하여 십대조의 묘를 찾지 않고 십대조를 위하여 백대조의 묘를 찾아 올라가지 않는가요? 노영은 지금 시조의 산소가 어디 있는지는 아슈? 결국에 말하자면 자기에게 친근할수록 더 생각하고 찾는 것이니까 그 친근한 정리만 어떠한 수단, 형식으로든지 표시했으면 고만이 아니요? 일부러 표시를 할 게 아니라 마음에만 먹고 있어도 상관없지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며 갓장수는 피 웃었다. 잠자코 말았으나 어쩐지 불유쾌했다. 갓장수 따위를 데리고 그러한 논란을 한 것이 점잖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남이 들으면 웃을 것 같아서 혼자 부끄러웠다. 두 사람이 잠자코 앉았으려니까 차는 심천 정거장 엔지에 도착한 모양이다. 새로운 승객도 별로 없이 조용한 속에 순사가 두리번 하고 뚜벅 소리를 내며 들어와서 저편 차간으로 지나간 뒤에 조금 있으려니까 누런 양복 바지를 옹구 바지로 입고 작달막한 키에 구두 끝까지 철철 내려오는 기다란 환도를 끌면서 조선 사람의 헌병 보조원이 또 들어왔다. 여러 사람의 눈은 또 일시에 굴할만한 누렁 저고리를 입은 조그마한 사람에게로 모였다. 누구를 찾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공연히 가슴이 선뜩하였으나 이 착간에는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었다. 착간 속은 괴괴하고 헌병 보조원에 유착한 구두 소리만 뚜벅뚜벅 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가슴은 컴컴한 남포의 심지불이 떨리듯이 떨렸다. 한 사람, 두 사람 낱낱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지나간 뒤의 사람은 자기는 아니로구나 하는 가벼운 안심이 가슴에 내려앉는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양이 얼굴에 완연히 나타났다. 헌병 보조원의 발자취는 점점 내 앞으로 가까워 왔다. 나는 등을 쥐고 돌아앉았고 내 앞에 갓장수는 담뱃대를 든 채 헌병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앉았다. 헌병 보조원은 내 곁에 와서 우뚝 섰다. 나는 가슴이 뜨끔하여 무심코 쳐다보았다. 그러나 헌병 보조원은 나를 본체만 채 하고 내 앞에 앉았는 갓장수를 한참 내려다보고 섰더니 손에 들었던 종이 조각을 펴본다. 내 가슴에서는 목이 맥에 꿀떡 삼켰던 토랑 같은 것이 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당신 이름이 뭐요? 헌병 보조원은 갓장수더러 물었다. 나요? 김아무개요? 하며 허둥지둥 일어났다. 당신이 영동서 갓을 붙였소? 네. 그럼 잠깐 내립시다. 착간 속은 쥐죽은 듯한 침묵으로 겨우 벗어났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난다. 내 말동무는 헌병 보조원의 앞을 서서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간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앞에는 수건으로 질끈 동인 헌 우산 한 개가 의자의 구석에 기대 섰다. 나는 유리창을 올리고 캄캄한 밖을 내다보며 소리를 쳤으나 벌써 간 곳이 없었다. 난로에 석탄을 넣으러 들어온 역부에게 그 우산을 내주었다. 그러나 누구의 것이냐고 서툰 일본말로 묻기에 나는 벌써 조선 사람인 줄 알아채고 일부러 조선말로 대답을 했더니 나니 나니 하며 여전히 못 알아들은 채 하고 일본말로 묻는 데에는 어이가 없었다. 자정이나 넘은 뒤에 차는 대전에 와서 닿았다. 김의관 같은 하이칼라 신사는 커다란 가죽 가방에 담요를 비끄러 메어서 옆에 놓았던 것을 앞에 앉았던 사람에게 들려가지고 내려갔다. 그러나 기생은 내리지 않았다. 얼마나 점거하느냐고 소재하는 역부더러 물어보니까 30분 동안 일하고 멱다는 소리를 꽥 지르고 달아난다.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나갔다. 그동안의 눈이 5, 6초는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뜸 하나
뼈에 저린 밤 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렸다. 맨 끝에 달린 차간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켠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정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복장을 입은 헌병과 마주 서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히 보였다.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일본 사람이 분명하다. 나는 수상히 여겨서 창 밑으로 가까이 가 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뭐라고 속살거린다. 그러나 그 청년의 어설프게 웃는 미소와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린 것은 공포 그 자체 같았다. 나는 발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서슴지 않고 내 손으로 열고 나갔다. 아무것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댕그레한 속에는 한가운데에 난로랍시고 놓고 그 가에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 섰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벌판에 세워둘 지경이면 어서 차관으로 들여보냈으면 자키나 좋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난로 옆을 흘끗 보려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이 너댓 사람이나 오르르 떨며 나무 의자에 걸러 앉고 그 옆에는 순사가 3명이나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중에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떼덩이가 된 치마 저고리에 매무새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네도 역시 결박을 해 앉혔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뒤에는 쌕쌕 자는 아이가 매달렸다. 나는 가슴이 선뜩하고 다리가 떨렸다. 모든 광경이 어떠한 책 속에서 본 것을 실현해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희미하게 머리에 별 한 건 떠올라 왔다. 나는 지금 꿈을 보지 않았나 하는 의심까지 났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거리로 나가니까 7년 전에 일본으로 도망갈 때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가 없었다. 길 맞은편으로 쭉 늘어선 것은 컴컴해서 자세히는 안 보이나 일본 사람 집인 모양이다. 야과 온표를 파는 수레가 적막한 밤을 깨뜨리며 호젓하고 처량하게 쩔렁쩔렁 요령을 흔드는 것을 한참 바라보고 섰다가 그때에 밥을 팔던 30 남짓한 객주집 계집은 지금쯤 어디 가서 파묻혔노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정거장 구내로 들어왔다. 발자국 하나 말 한마디 제꺽 소리도 없이 얼어붙은 듯이 앉아있는 승객들은 웅숭그려뜨리고 들어오는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여전히 오그라뜨리고 앉아있다. 결박을 지은 계집은 또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곁에 앉아있는 순사까지 불쌍히 보였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는 것이 보인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몸이 한층 더 부르르 떨렸다. 모든 기억이 꿈 같고 눈에 띄는 것마다 가엾어 보였다. 눈물이 스며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승강대로 올라서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것이 생활이라는 것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착간 안으로 들어오며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라고 나는 지긋지긋한 듯이 입술을 악 물어보았다.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 보인다. 착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난포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삿붓이 내리 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휙 돌려다본 뒤에 공동묘지다.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공동묘지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방 안부터 여부 없는 공동묘지다. 공동묘지에 있으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구더기가 득식을 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덕이다. 그 속에서도 진화론적 모든 조건은 한 초 동안도 거스르지 않고 진행되겠지. 생존, 경쟁이 있고 자연 도태가 있고 내가 잘났느니 하고 으르렁댈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구더기에 낱낱이 해체가 되어서 원소가 되고 흙이 되어서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내 코로 들어갔다가 내나 거꾸러지면 미구에 또 구더기가 되어서 원소가 되거나 흙이 될 것이다. 에이, 되져라. 움도 싹도 없어져 버려라. 망할 대로 망해버려라. 사태가 나든지 망해버리든지 양당간의 끝장이 나고 보면 그 중에서 혹은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나은 놈이 생길지도 모를 것이다. 나는 차가 떠나기 전에 자기 자리로 와서 들어누웠다. 등 너머에 와서 누운 기생의 머리에서 가끔 끼쳐오는 머릿내와 향긋한 기린내와 향긋한 분내를 코로 훅훅 맡아가며 눈을 감고 누웠다. 이것도 구더기 썩는 냄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코를 막으려고는 안 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덧 잠이 소르르 왔다. 몇 번이나 깼다 들어누웠다 하며 편치 못한 잠을 잔둥만둥하고 눈을 떠보니까 긴긴 밤도 어느덧 훤히 밝았다. 으스스하기에 날로 앞으로 가며 옆 사람더러 물어보니까 시흥에서 떠났다 한다. 인제는 서울도 다 왔구나 생각하니까 그래도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영등포를 지나서 한강 철교를 건널 때에는 대리석으로 은구를 놓은 듯한 사람 그림자라고는 없는 빙판을 바라보고 무심코 기지개를 한번 켰다. 용산역에까지 오니까 뒤에 기생이 일어나서 매무실을 만지작거리며 곧 내릴 사람같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머뭇거리다가 차가 떠나려고 호각을 부는 소리가 나니까 그대로 앉아버렸다. 처음 서울 오는 기생 같지는 않으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하는지 수상하였다. 내가 자기 자리로 와서 선반에 짐을 내려놓고 앉은 뒤에도 내 일거일동을 눈으로 조치면서 무슨 말을 붙일 듯 하다가 입을 벌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서울에서 찾아갈 길을 묻자든지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편에서 먼저 입을 벌리고 싶었으나 대학 제복, 제모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입을 다물어 버렸다. 기차는 남대문에 도착하였다. 집에서 나온 큰집 종형님과 짐을 들고 나와서 인력거를 탈 때까지는 그 기생이 출구 목책 앞에서 혼자 쩔쩔매는 양이 멀리 보였으나 내 인력거체는 남으로 향하다가 북으로 꼽들어 버렸다.